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간뇨 이유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질적인 병들 있죠.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이런 것들인데,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서 소변이 나오는 거주를 꽉 눌러요. 그러면 방광 자체가 소변이 들어오면 쭉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금방 차고요. 과민성 방광은 얼마 차지 않았는데도 예민하니까 금방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야간뇨를 겪는 경향이 있죠. 그거는 노화로 인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좀 슬픈 일이죠. 이게 가장 주된 이유이긴 해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간뇨가 많다라는 건 그런 이유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뇨나 신장 기능 저하나 아니면 고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약을 드시면 야간뇨가 있다든지, 만약에 고혈압약을 먹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화장실 자주 간다 그러면 한번 가셔가지고 고혈압약을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많은 부류 중에 하나인데, 잘못된 습관이죠. 물이 좋다고 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거나, 그리고 특히 저녁에 보통 1리터를 마신다라고 하면 아침이나 점심 정도로 권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 저녁에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과일을 먹는다거나, 과일도 다 음료류란 말이죠. 그런 류를 많이 드시고 나서 주무신다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 소변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알코올이죠. 알코올 많이 드시면, 염분 짠 것들 많이 드시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방광 기능이 떨어지니까 소변을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용적 양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저희 한의학 쪽에서 나오는 신기가 허하다, 이거랑 거의 부합하는데, 한의학 쪽에서 그런 약들은 방광 기능을 강화하고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약들이 이 기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류들이 많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부종이에요. 신부전이 되든 아니면 그냥 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정맥 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다리가 붓는다. 그런데 이게 잠을 자면 그 부종이 잠을 누웠으니까, 우리가 물로 따지면 이렇게 있다가 딱 이렇게 누우면 여기 있던 물이 쫄쫄쫄쫄해서 방광으로 와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소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기준들이 치료에서도 관리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종이 있으면 야간뇨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될 수도 있나요?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올 이야기이긴 한데, 방치하면 일단 심장에 좀 부담이 와요. 잠을 잘 못 자니까 심장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혈압이랑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당뇨 조절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야간뇨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럼 그걸 좀 더 진행시키면 어디로 가요? 치매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 드시면 문제인데, 비몽사몽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잘 넘어지죠. 그래서 낙상사고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를 해봤을 때는 야간뇨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5배에서 2배 정도, 전체 사망 위험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이나 골절 위험도 2배 이상, 그리고 인지저하나 우울증 이런 것도 많이 다발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여러 질병들이 늘어납니다. 야간뇨와 수면의 질은 실제로 얼마나 깊게 연결돼 있나요? 야간뇨와 수면의 질의 관계는 거의 닭이 먼저이냐 계란이 먼저이냐 이거와 비슷합니다. 수면의 질을 이야기할 때 깊은 수면을 하게 되면 보통은 첫 번째로는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신장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밤에는 소변을 농축해서 내보내지 마라, 이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 각성을 한 거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고요,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깨어난 상태에서 소변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서는 방광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뇌에서 소변 신호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깊은 잠이 들면 그냥 푹 자잖아요. 소변을 마렵다. 우리가 막노동 같은 경우나 심한 노동을 하고 났을 때 보면 푹 잡니다. 뇌가 소변이라고 하는 그 감각에 대해서 둔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이 상태가 되면 심장이나 신장이나 방광 이런 것들이 휴식 모드로 쑥 들어갑니다. 안정을 취하고 몸이 에너지를 저축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수면의 질에 떨어지면 왜 야간뇨가 증가를 하느냐,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첫 번째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를 하니까 이렇게 농축을 해야 되는데 농축을 못하니까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밤에 각성이 잦아지니까 방광의 감각이 예민해져서 계속 조금만 차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니까 몸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소변이 배출되는 그러한 신호를 주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잠을 깨서 소변을 마렵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콧골이나 수면의 질도 야간류와 관련이 있나요? 코골이와 수면의 질, 수면 무호흡증 사실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잠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면 맞고 그게 결국은 야간류랑 같이 갑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골이보다 조금 더 심한 게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다가 1시간에 한 5번 정도 수면 무호흡증이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다. 숨을 멈춰 있는 게 한 10초 이상이 되는 게 5번 정도 있을 때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그러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되면 사람에서 어떻게 느낄까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뭔가가 일이 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질식할 수가 있고 그래서 흉곽에 산소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흉곽에서 음압이 생기니까 몸에서는 여기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맥혈이 쭉 올라가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맥혈이 심장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신장한테 신호를 보내요. 나트륨이랑 소변을 배출해라. 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제대로 하면 이게 과정이 부드러운데 숨이 막히거나 호흡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랑 신장의 그 연결축이 살기 위해서 소변을 배출하라라는 신호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우리가 야간요를 이야기할 때 소변을 줄이자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잠을 잘 자자. 밤에 몸이 쉬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로 같이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변을 덜 만들자라고 하는 포인트를 보시면 잠자기 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분 섭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덜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죠.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약을 잠깐 먹을 때 물만 약간 드시는 거고 저녁 식사할 때 뭐 밥이랑 우리는 보통 찌개 같이 먹잖아요. 국을 숟가락으로. 그래서 야간요가 있으신 분은 숟가락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젓가락으로만 먹고 가능하면 국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저염분으로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가 붓는 분들 소변 배출을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다리가 부어서 누우면 어차피 잘 때 소변이 더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소변을 배출하고 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 잠자기 전 한 2시간 전쯤에 다리를 의자 정도 높이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발목을 앞뒤로 이렇게 까딱까딱 운동을 해주는 거죠. 펌핑하는 겁니다. 펌핑을 해서 소변이 다리에 있는 그 부종이 물이 졸졸졸졸졸 해서 방광으로 해서 나가라. 잠자기 전에. 그래서 잠자기 전에 미리 내보내는 그러한 행위를 해주고 나서 꼭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나서 자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줄어요. 확실히 줄어요. 이거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주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는 따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때 우리 숙면을 취해야 되잖아요. 숙면을 취하려고 하는 거에선 우리가 현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핸드폰이죠. 요즘에 이걸로 맨날 보잖아요. 이걸 보면 못 자는 거예요. 그럼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줘야 되고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호흡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이 상기도 있는 근육군들이 강화가 돼야 돼요. 이게 좀 이따는 혀 운동이랑 같이 갈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혀를 좀 강화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혀 운동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혀 운동은 사실 유튜브나 어디에도 보면 많이 있진 않아요. 유독 저희 부부 한의사 채널에 보면 혀 운동을 정말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있냐 보면 이 야간류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치매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 건조증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 혀라고 하는 구조물을 우리는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혀는 무게는 70에서 80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몸으로 보면 얼마가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머리에서 보면 혀라고 하는 그 근육은 근육으로 따지면 25%에서 30% 정도에 차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애예요. 이 혀 근육이 활성화되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 혈류량이 달라진다는 거죠. 머리 쪽으로 혈류량이 많이 와야 뇌가 각성을 많이 하는데 이 혀가 그를 끌어올릴 수 있는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 운동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보면 이 혀 운동은 원래는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코골이가 개선이 된 것들이 연구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 중에 한 48%에서 84%는 야간류를 많이 겪는다는 거죠. 다른 일반 환자보다 한 2배 이상 이렇게 야간류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수면 무호흡증이 야간류로 가는 거는 숨을 못 쉬니까 숨이 멈추니까 심장에 이게 흉곽에서 음압이 생기고 그러면
얘가 질식을 할 것 같으니까 정맥혈이 치고 올라와서 살리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결국 얘를 다시 내보내야 되니까 소변으로 신장한테 신호를 보내서 소변을 내보내라.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 이전 단계가 혀가 있다는 거죠. 이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에서 호흡을 흉곽 내 음압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혀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없어서 이완이 되면서 기도를 막아요. 막으니까 코골이도 더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증도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이 혀를 탄탄하게 해주면 실제로는 잠을 잘 자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야간뇨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환자나 저희 유튜브에서 있는 댓글을 보시면 해봤을 때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혀 운동은 뇌 기능에도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혀는 우리가 손해나 뭐 간내나 그리고 전두엽을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연동이 돼요. 혀가 많이 활성화되면 집중력이라든지 반응 속도라든지 언어 구사 능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렇게 느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여기가 뭔가 뻐근하면서 피가 많이 도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해보세요. 혀 운동을 하면 콧골이 수면의 질 야간뇨가 개선된다는데 어떤 운동인가요? 혀 운동에서 핵심 혀뿌리를 강화하자입니다. 왜? 혀뿌리가 힘이 약하고 말리면 결국 기도를 막는다. 그러면 코골이, 수면 무호흡, 결국 야간뇨, 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혀뿌리를 강하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 느낌은 뭐냐? 저 혀뿌리가 뻐근한 느낌이 난다. 요걸 기억하시자고요. 그러면 최대한적으로 혀를 내미는 겁니다. 처음에는 쭉 혀를 끝까지 살짝 내미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저 혀뿌리가 나온다. 뱉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5초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말아서 5초. 그 다음에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설명 조금 해볼게요. 치아 끝이 있어요. 치아 끝 윗니 끝에 내 혀를 뒤에다 딱 붙여요. 붙이고 혀뿌리를 말아 올려요. 혀를 천장으로 올린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뭔가 딸려 올라가요. 이게 수는 없어요. 그죠? 혀를 천장 끝에다가 뒤에 본체를 끌어올려서 천장에다 붙인다. 이 느낌이에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붙이고요. 이 느낌인데 안 보이죠? 여기가 뻐근할 걸로 갑니다. 그걸 갖다가 5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거는 운전하면서 편하니까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혀를 돌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10회 돌리고 반대쪽으로 10회 돌리는데 이거 해보시면 엄청 뻐근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5번만 했고요. 반대로 돌릴게요. 근데 이걸 따라 해보시면 뒤에가 엄청 뻐근할 거예요. 여기가 10회씩 해보시면 여기가 엄청 뻐근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육이 한 개쯤 끌려오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병원 검진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반드시 병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갑자기 시작되었거나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그 다음에 수면 장애가 너무 심하게 동반돼서 내 컨디션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소변을 보는데 통증이 계속 있거나 아니면 혈뇨가 계속 나오거나 하시면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통증이 있는 배뇨는 그게 염증이 있는 거고요. 통증이 없는 혈뇨는 종양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세요. 무릎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무릎이 아프다. 젊은 사람의 무릎이 아픈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퇴행성 관절염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쓰다 보니까 연골이 닳는 거죠. 결국 연골이 닳아서 무릎 관절 안에서 염증들이 생기고요. 통증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붓고 아프고 잘 못 걷고 뻣뻣하고 자 이게 무릎 관절염이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보행이 안 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삶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저의 목표는 100세에서 뛰기입니다. 뛰려면 걸어야 되죠. 근데 80대, 90대에서 짱짱하게 걷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무릎 관절의 건강은 정말로 삶의 질에서 노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프다 아니면 단위 관절이 아프다라고 할 때 어떠한 한 관절이 아프다라고 할 때 제일 힘든 게 어디 관절 같으세요? 무릎 맞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너무 아프죠. 아프지만 걸을 수는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정말 못 걷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지옥이기 때문에 계단을 보면 지옥을 느끼죠.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 걷는다는 건 인간이 활동을 해야 에너지도 쓰고 실제로 순환도 좋아지고 에너지 대사도 되고 노폐물도 방출하고 신진대사도 하고 세포도 다시 살아나고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데
못 움직이면 그 과정이 다 깨집니다. 그 과정이 깨지는 가장 첫 번째가 저는 무릎이다라고 봅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릎 건강은 단순하게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전신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고 내 인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습관들 무엇이 있을까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쪼그리 앉기입니다. 쪼그리 앉기는 안 됩니다. 90도 이상으로 무릎을 굽힌다 라고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90도가 되면 여기까지 버티는데 더 굽혀지는 순간 연골끼리 닿기가 쉬워요. 연골 뒤에 후면끼리 잘 닿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닳으면 그냥 통증이 많이 일으킵니다. 많이 쪼그리 앉으면 앉을수록 무릎은 망가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밭을 매거나 논을 맬 때 쪼그리 앉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집안 물걸레를 하든 청소를 할 때 무릎을 기면서 이렇게 닦는 자세, 닦는 행위는 무릎을 망가집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머님 세대에는 그렇게 해서 무릎이 다 많이 망가졌죠. 우리가 좌식 생활을 많이 하죠. 그 좌식 생활 자체가 무릎을 많이 굽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를 많이 일으켜요. 가능하면 그런 자세를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릎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앞발로 일어나는 것보다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무릎에 충격이 덜 합니다. 또 근본적인 거 하나는 결과적으로 체중입니다. 체중 1kg가 늘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4kg나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1kg가 늘면 내 무릎은 더 망가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무릎은 체중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걸 줄여야 됩니다. 무릎 치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무릎은 연골이 다르면 수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무릎 관절을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핵심은 연골이 맞습니다. 근데 70대, 80대가 돼서 무릎 연골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누구나 연골은 닳습니다. 그런데 80대에 누군가는 짱짱하게 걷고요. 80대에 누군가는 수술을 해야만 하는 심한 통증과 굴신이 안 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있죠. 차이가 뭐냐 이거죠. 연골은 다 닳았는데 무릎의 관절은 연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골 바깥에 관절낭이 있고 관절막이 있고 활막이 있고 인대가 있고 힘줄이 있고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관절낭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에 무릎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잘 보시면 연부 조직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고요. 걔네들이 주저앉는다고요. 다시 힘이 생기면 되고요. 인대하고 힘줄이 근육이 버텨내면 됩니다. 실제로 유명한 선수들, 축구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 십자인대 파열되고 연골이 다 닳았지만 축구를 하고 있죠. 하잖아요. 그거는 연골은 닳았지만 다른 구조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었어도 연골이 다 닳았으니 수술해야 되겠구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좀 더 노력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통증이 줄고 굴신도 굽혔다가 펴기도 잘 되고 계단도 너무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 운동들을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을 따라 한 이후에도 그래도 정 안 된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웬만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무릎 건강에 좋은 운동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무릎만의 특징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릎만의 특징은 무릎뼈입니다. 이 무릎뼈 모든 관절에서 무릎뼈가 있는 것, 중간뼈가 있는 건 무릎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뼈는 경첩의 역할을 합니다. 문을 미닫을 때 경첩에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뼈, 설계골이 중요한데 많이 시원해요. 다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내가 무릎뼈를 이렇게 주변을 만졌던 적이 없기 때문에 무릎뼈가 이런 시원하게 기분이 좋은 느낌이 있을까? 실제로가 기분이 좋은 느낌으로 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아픈 데가 있습니다. 아픈 데가. 그러면 그 아픈 데는 구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두에 있는 데는 좀 더 부드럽게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픈 데가 확실히 있겠죠. 있으면 그 부위를 만져주는 거예요. 더 만져줘요. 쭉 계속 좀 풀어줘요. 주변을 싹 풀어주면 이 무릎뼈가 살살살 조금 더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통증은 좀 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느 정도 많이 만졌죠? 만지면 많이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양손으로 잡고요. 엄지로 살짝 밑으로 밀어서 내리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이건 지금 내가 앉아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때가 좀 잘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잡고 위로 쭉 당겨요. 밑으로 위로 당겨서 5초.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잡고 바깥으로 밀어서 5초.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안쪽으로 쭉 당겨서 5초.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안 움직이는 쪽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바깥쪽으로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양 사이드를 안쪽과 바깥쪽을 좀 더 마사지를 쭉 해줘요. 긁어줘요. 긁어주고 나서 다시 쭉 밀어봐요. 조금 더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신기하게 통증이 줄어요. 그리고
무릎이 움직여요 라고 하는 반응이 올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참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라고 할 때 관절의 부분도 있지만 무릎은 이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져야 무릎이 받을 그 충격량을 허벅지가 받아냅니다. 그럼 무릎은 편안하죠. 그래서 허벅지는 언제나 조금 피해자 느낌으로 맨날 당하고 사는데요. 그래서 허벅지 있는 근육군들은 압통점이 많아요. 왜? 무릎의 그 문제점을 안아야 됐거든. 그래서 허벅지에는 총 4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 4가지 근육을 아플 때마다 그 부위를 잘 잡아서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4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무릎은 가운데에 대퇴직근이라는 게 있고요. 안쪽에 내측 관근이라는 게 있고 바깥에 외측 관근이라는 게 있고 제일 밑에 중간 관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측 관근이랑 중간 관근은 2가지 역할을 해요. 특히 중간 관근은 무릎이 뻣뻣하다는 건 중간 관근의 역할입니다. 무릎이 뻣뻣해 라고 하면 이 심부에 있는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내측 관근의 문제는 무릎이 제일 많이 아파라고 할 때 내측 관근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무릎이 있으면 여기에서 톡 올라오면 뭔가가 언덕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 각자 좀 다른데 뭐 톡 올라오면 약간 둔턱 있고 약간 쏙 들어가는 데들이 있어요. 얘가 치료점이에요. 살짝 무릎 있으면 살짝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안쪽에 근데 뭔가 톡 걸렸는데 여기 눌러봤더니 엄청 아파. 그러면 거기에 치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많이 근육이 뭉쳐 있는 거거든. 단축돼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를 풀어내면 여기 무릎 통증이 좀 줄어요. 확실히. 만약에 내측 관근에 문제가 있고 여기 눌렀는데 여기가 아파 라고 하면 여기를 꽉 누르고요. 누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요. 이렇게 해서 5초간 있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다시 들고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근데 내측 관근은 많아요. 이게 문제 포인트가 많아서 또 옆에를 또 찾아보는 거죠. 좀 더 찾아봐서 여기도 아프네. 저는 여기 아프네요. 여기를 누르고 다시 드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이걸 몇 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무릎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간 관근. 그 다음에 대퇴직근이 있는데 대퇴직근도 여기서 그냥 톡 올라오면 뭔가 하나 여러분들 그냥 느낌이에요. 요거는 느낌이에요. 여기 넘는 건가 보다. 넘었으면 요 포인트라는 거죠. 요 포인트를 다시 누르고 드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대퇴직근의 특징적인 통증 포인트는 여기 설계인대, 요 무릎 바로 밑에 여기가 시큰거리면서 아프다라고 할 땐 대퇴직근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 통증. 그다음에 바깥쪽은 외측 관근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그냥 톡. 여기도 한 2개 정도 포인트 한 2개 정도 걸려요. 넘어왔을 때 여기가 꼭 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져봤을 때 여기가 좀 더 아프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그 중에 포인트니까 이걸 넘어와서 눌렀을 때 아파. 그러면 이 포인트가 맞아요. 외측 관근의 통증 포인트는 이렇게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다시 하는 거죠. 5개,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중간 관근은 제가 뻣뻣하다고 그랬잖아요. 무릎이 뻣뻣해서 잘 안 움직여. 잘 굽혀지는 게 잘 안 되라고 하면 대퇴직근에서 그냥 한 뼘 위쯤에서 그냥 꾹 누른다 보면 한가운데 무릎 한가운데를 꾹 누르고 하는 거예요. 하면 이건 좀 깊이 있겠죠? 요 근육을 꾹 누르고 움직여 보시면 뻣뻣한 것들이 조금씩 줍니다. 그러니까 요걸 믿고 그냥 따라 하는 거죠. 따라하고 하다 보면 통증이 주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한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부부한의사의 평생관절 사용설명서 100세 관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낸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저희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실제로 치료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좀 더 관리했으면 하는데 그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유인물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그 필요한 운동법이나 필요한 관리법을 제가 영상에서 실제 보여드리고 했던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책을 만든 목적은 우리가 병원에 오기 전에 아니면 병원을 오고 난 이후에도 집에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맨 먼저 이 책을 들고 그 페이지를 열어서 그 치료법과 그 운동법을 보면 실제로 효과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50대 이후 실버 세대가 내 몸을, 내 관절을, 내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실제로 50대 이후부터는 많은 관절들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법은 무엇인가. 그 치료법으로서 나는 100세까지 내 관절로서, 내 무릎으로서, 내 허리로서, 내 어깨로서 튼튼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 세대가 꼭 집에서 한 권씩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볼 수 있고 그 펼쳐본 페이지가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어서 실버 세대가 꼭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백과사전이라는 느낌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2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엄선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허리 운동이면 실제로 치료를 하고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을 따라 했더니 효과가 좋았던 그 운동법을 핵심 운동 허리라고 해서 마킹을 해놨습니다. 50견이면 50견에 대해서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 운동을 따라 하시면 실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